박철민 동무, 이 문건에 서명하시오. 2020년 12월 15일 밤 11시 국가보위부 조사실. 제 앞에 놓인 서류에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6번째 줄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반당반영 명종파분자 명단, 최고형 집행대상.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사관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무는 김여정 동지를 반대하는 군부 반역 세력과 내통했소. 증거가 다 있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이 녹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집된 거였죠.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북한의 시스템에서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 총살당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8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새벽 2시 저는 평양 중심가 제 집 침대에서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박동무, 지금 즉시 봉화진료소로 오시오. 긴급 상황이요.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봉화진료소. 그곳은 김정은 동무와 최고 위층만 가는 특각 병원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긴급 호출이라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차를 몰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이미 고위 간부들의 차량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위부, 인민무력부, 당 조직지도부, 북한 권력의 핵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들렸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이 약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설마 원수님께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의 광경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고위 간부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긴장, 두려움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테이블 상석, 원래 김정은 동무가 앉으시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여정이었습니다. 32살의 젊은 여성이 북한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권력 투쟁이 시작됐구나. 동무들. 김여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국가 기밀입니다.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동무들과 동무들의 3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그 협박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옷 밖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심혈관 질환으로 긴급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나 당분간 공개 활동은 어렵습니다. 안정적?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들은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던가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그게 마지막 말이 될 테니까요.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당 정무는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의 순결성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혁명의 순결성을 지킨다는 말은
북한에서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숙청?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맨 뒤쪽에 앉아있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여정 동지.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지라고 부른 겁니다. 존칭이 아니었습니다. 당 정무대행은 당규약에 명시된 절차가 있어 정치국 회의를 거쳐야 하오. 김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룡해 동지, 지금이 규약을 따질 때라고 생각하시오? 원수님의 건강이 최우선 아니오? 물론이요. 하지만 군은 군의 지휘체계가 있어. 그것만큼은 명확히 해야 하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김여정과 군부, 당과 총,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이미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중간 간부들은 그 칼날 사이에 끼어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날부터 8개월 동안 매일 밤 죽음을 각오하며 살았습니다. 김여정 편에 서면 군부에게 숙청당하고 군부 편에 서면 보위부에게 끌려갑니다. 중립을 지키면 양쪽 모두에게 의심받아 죽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결국 제 이름이 처형 명단에 오른 그날 모든 걸 버리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15살 딸아이를 두고요. 지금부터 그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 그 속에서 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의 땅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북에 남겨둔 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새벽 평양이 공포에 떤 그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복도 끝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위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김여정과 최룡해, 당과 군부. 저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46살 남자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지?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최측근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말입니다. 2010년 여름 평양. 저는 그때 36살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산하경제과 과장이었죠. 말이 과장이지 사실상 말단 간부였습니다. 출근하면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하고 현장 시찰 준비를 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당 간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셨습니다. 실제로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중요한 거였죠. 할아버지는 해방 후 김일성 주석을 따라 평양에 왔고 조선노동당 창당 멤버가 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안은 핵심 계층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핵심 계층이라는 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증 같은 겁니다. 아버지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까지 하셨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말입니다. 비록 김정일 동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가셨지만 아버지가 쌓아놓은 인맥 덕분에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당연히 당에 배치됐습니다. 2003년 29살 때였죠. 처음 7년은 그냥저냥 버텼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렇다고 찍히지도 않게. 북에서 살아남는 법은 간단합니다. 튀지 마라. 하지만 저는 운명의 장난인지 2010년에 튀고 말았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후계 작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정은 동무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당시 27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우연히 김정은 동무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경제과 박철민 과장입니다. 황해남도 협동농장 증산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10분간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김정은 동무는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넘겨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말했지? 박철민 동무. 예, 장군님.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이 자료 동무가 직접 작성했나? 예, 장군님.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작성했습니다. 김정은 동무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좋아. 솔직한 게 마음에 드는군. 다른 놈들은 다 나만 자료 베껴다가 그럴싸하게 포장만 해서 올리는데 동무는 현장을 직접 봤어. 그게 진짜야.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박철민 동무 나이가 몇인가? 36입니다. 장군님. 젊구만. 그런데 보고는 노련해. 어디서 배웠나? 아버지께서 조직지도부에 계실 때 많이 배웠습니다. 장군님. 아, 박성철 동지 아들이구만. 그분 일 잘하셨지. 안타깝게 일찍 가셨어. 김정은 동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당시 김정은 동무는 27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07년이었으니까요. 동무, 나한테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 바쳐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정은 동무의 측근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후계자를 모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12년 김정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김정은 동무가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8배 나이의 말입니다. 아내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잘 사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됐습니다.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에 있는 110평짜리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거실이 10평이 넘었고 침실이 3이나 됐습니다.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왔고 부엌에는 냉장고와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건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벤츠 승용차와 전용 운전사가 배정됐습니다. 출근길에 차창 밖을 보면 전차전철에 빽빽이 매달려가는 평양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르구나. 나는 특별하구나. 특각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도 받았습니다. 특각이라는 건 남한 물건을 파는 특별 상점입니다. 달러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죠. 초콜릿, 커피, 위스키, 심지어 일제 전자제품까지요.
딸아이는 평양제일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자녀들도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선 영어를 가르쳤고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제 딸 박선희는 그 학교에서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피아노 배웠어요. 선생님이 나 칭찬하셨어요. 저는 딸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선이 최고야.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매일 밤 공포와 함께 왔습니다. 2013년 12월, 저는 김정은 동무의 지시로 한 문건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의 재산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어디에 집이 있는지, 외화를 얼마나 모았는지 조사하는 거였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숙청 명단 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체포됐습니다. 장성택, 김정일 동지의 처남이었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고모부였죠. 북한에서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체포 현장을 봤습니다. 정치국 회의 중이었습니다. 김정은 동무가 손을 들자 보위부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장성택 동무는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로 체포한다. 장성택은 저항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간부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장성택은 처형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총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개 100마리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였죠.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김정은 동무의 고모부조차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장성택도 저렇게 갔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끌려갈까? 2015년 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고사총으로 처형됐습니다. 고사총이라는 건 대공포입니다. 비행기를 쏘는 총이죠. 사람을 그걸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회의 중에 졸았다는 겁니다. 회의 중에 졸았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의 시간에 절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졸릴 때는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요. 2016년 여름, 리영길 총참모장이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등돼서 지방으로 쫓겨났더군요. 그나마 목숨은 건진 겁니다. 2017년 2월, 김정남 형님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했습니다. VX 신경작용제를 얼굴에 바른 거였습니다. CNN에서 CCTV 영상이 나왔을 때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떨며 살았습니다. 김정은 동무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살아서 왔어. 아내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우리 선희 때문에라도 버텨요. 선희,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딸아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10살, 12살, 15살. 자라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선 안 돼. 북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가 되면 3대가 멸문당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제가 언제 그 명단에 오를지 모르는데, 제 딸이 언제 수용소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버텼습니다. 2020년 4월까지는요. 그날 김정은 동무가 쓰러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봉화진료소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온 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을 버텼는데 이제 또 무슨 지옥이 시작되는 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8개월이 그 10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여정과 최룡해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앉아야 했습니다. 칼날 사이에 낀 한 마리 벌레처럼 말입니다. 2020년 3월 11일.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중앙당청사 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동무, 지금 즉시 당 1호 청사로 오시오. 당 1호 청사. 김정은 동무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늘은 정기 보고 날도 아닌데.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호출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특히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말입니다. 당 1호 청사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이미 몇몇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건성 부상차관, 봉화진료소 원장, 그리고 보위부 부부장까지.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박 부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말하지 마라.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성 비서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수석 비서였죠. 박철민 동무 들어오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김정은 동무가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꼿꼿하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구부정하게 책상에 기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3월 중순, 평양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난방이 빵빵한 집무실이긴 했지만 땀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철민 동무. 예, 원수님.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동무 다음 주 최고인민회의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예, 원수님.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김정은 동무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 괜찮으십니까?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하네. 답답하다? 김정은 동무는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원수님, 제가 의료진을 부를까요? 아니, 안 돼. 김정은 동무가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많아서 말이야.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색이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박철민 동무. 예, 원수님. 동무는 나를 믿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원수님. 목숨을 바쳐 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그럼 오늘 이 방에서 본 건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돼. 알겠나? 예, 원수님.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정은 동무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손을 저으셨습니다. 가봐. 수고했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봉화진료소 원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안에서 뭐 보셨소?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3월 15일 외국 대사들과의 오찬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현지 시찰이었습니다. 3월 18일 정치국 회의가 2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3월 23일 김정은 동무의 공개 일정이 일주일 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 간부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요즘 안 보이시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닌가?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진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간 원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끌려갈 테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원수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3월 28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보세요? 박동무, 지금 즉시 당 1호 청사로 오시오. 긴급 상황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급히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호출이 뭘 의미하는지.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딸 선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왜 앉아? 아빠, 어디 가세요?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해. 금방 올게. 선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5살 아이였지만 북한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듭니다. 위험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죠. 아빠, 조심하세요. 그래, 아빠 금방 올게. 잘 자.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지만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차를 몰아 당 1호 청사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직장 상사가 갑자기 이상해질 때의 그 불안감을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직장이 힘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 1호 청사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벌써 몇 대의 차가 와 있었습니다. 보위부, 인민무력부, 보건성,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최룡해였습니다. 박동무도 호출받았소? 예, 방금 전에요. 이상하지 않소? 새벽 3시에 긴급 호출이라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무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무는 안 계셨습니다. 대신 집무실 안쪽 휴게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원수님께서 정말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봉화진료소 원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동무들, 원수님께서 갑작스러운 피로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피로? 새벽 3시에 긴급 호출해 놓고 단순히 피로라고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원수님의 공개 일정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동무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시오. 그렇게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뭔가 큰일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사랑해. 아내는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여보. 저는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한 달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김정은 동무가 쓰러진 날 평양 전체가 공포에 떨었던 그날 말입니다. 2020년 4월 15일 태양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이날만큼은 김정은 동무가 반드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태양절이니까 조심해요.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알아. 걱정 마.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검은색 양복, 김일성, 김정일 배지, 그리고 붉은 넥타이. 태양절의 정식 복장이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선희가 방문을 열고 인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오늘은 특별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 선희야. 학교에서도 조심하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5살, 이제 제 어깨까지 오는 키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오늘은 평양 시민 수만 명이 참배를 위해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제 차는 간부 전용 차선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을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울지 않으면 찍힐까봐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46년을 살았지만 저도 진짜 감정과 연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의 감정조차도요. 궁전에 도착했을 때 오전 9시였습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화환 배치, 음향 시스템, 주석단 의자,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제 목이 날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9시 30분. 저는 최성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수석 비서였죠. 최 동무, 원수님 출발 시간 확인합니다. 잠시만요. 전화선 너머로 뭔가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동무. 예, 말씀하십시오. 원수님께서 오늘 행사는 참석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님께서 갑작스러운 국가 중대사 처리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김여정 동지께서 대신 참석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양절에 김정은 동무가 불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일 동지 시절에도 김일성 주석 시절에도 최고 지도자가 태양절 행사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물었습니다. 박동무 무슨 일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원수님께서 오늘 불참하신답니다. 그 말에 부부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오전 10시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석단 중앙 김정은 동무가 앉으셔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옆자리에 김여정이 앉았습니다. 32살의 젊은 여성이 수만 명의 인민 앞에서 김정은 동무를 대신하여 행사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권력 이동이? 행사장에 모인 인민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리번거리며 김정은 동무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묻지는 못했습니다. 행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 짧았습니다. 저는 급히 당 1호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정치국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5명과 주요 간부 15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동무는 없었습니다. 상석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무들, 김여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빠께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행사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동무들도 지난 몇 주간 원수님의 과중한 업무를 알고 계실 겁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현재 봉화진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회복하실 것이나 당분간은 제가 당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여정 동지, 최룡해가 일어났습니다. 일은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원수님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오. 고혈압이요? 과로요? 아니면 다른 질환이요? 김여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룡해 동지, 그건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기밀? 최룡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원수님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요. 군 최고 사령관이기도 하오. 그분의 건강 상태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라 국가안보 사항이요. 인민군 총참모부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여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룡해 동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의심이 아니오. 확인이요. 당과 군은 투명해야 하오. 투명? 김여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최룡의 동지, 동지는 군을 대표하는 게 아니요. 동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일 뿐이요. 군 지휘권은 원수님께 있고 원수님이 안 계실 때는 당이 대행하오. 그 대행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오? 오빠께서 직접 지시하셨소. 김여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권력 투쟁이. 그때 인민무력부장 박정천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군인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 인민군은 원수님의 직접 명령만 따릅니다. 당이 군을 지휘할 수는 없소. 박정천 동지. 김여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도전하는 거요? 원수님의 동생에게? 도전이 아니요. 원칙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쿠데타 직전 상황이잖아. 김여정이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한 명 한 명에게 머물렀습니다.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동무들. 김여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원수님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당무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에 있는 동무는 지금 말하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룡해와 박정천조차 침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좋소.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소.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또 토했습니다. 이번엔 커피가 나왔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세면대에서 물을 떠입을 헹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무. 돌아보니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성일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김동무. 박동무 조심하시오. 앞으로 며칠이 고비요. 잘못 서면 우리 모두 끝이요. 무슨. 쉿. 김성일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칸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속삭였습니다. 박동무, 원수님이 정말로 위중하다는 소문이요. 스위스에서 의료팀이 급파됐다는 얘기도 있어. 스위스? 비밀 심장 전문의 팀이라고 하더군. 프랑스 의사들도 온다는 소문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모르겠소. 하지만 분명한 건 김여정과 군부가 이미 칼을 뽑았다는 거요. 우리 같은 중간 간부들은 그 칼날 사이에 끼었소. 김성일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심하시오, 박동무. 가족 생각하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46살 남자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밤 늦을 것 같아. 선이 저녁 챙겨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동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냈습니다. 저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자 기침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김여정을 선택할 수도 군부를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죽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양쪽 모두에게 의심받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동강변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선의를 지키자.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20년 4월 17일 밤 11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회의에서 본 김여정과 최룡해의 대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습니다. 여보, 앉아요? 응, 잠이 안 와.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이상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희야. 왜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갑자기 어디 가야 한다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내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집에 도청 장치가 있다면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 집에도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누가 반역 음모를 꾸미는지 감시하는 거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또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동무, 즉시 봉화진료소로 오시오.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가면 안 돼요? 자꾸 이러면. 가야 해. 안 가면 더 큰일 나. 저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차를 몰아 봉화진료소로 향하는 길, 평양 시내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화진료소만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수십 대의 차량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보위부, 인민무력부, 외교부, 보건성, 북한 권력층 전체가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병원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박철민 동무 3층 회의실로 가십시오. 원수님은 괜찮으십니까? 경호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 건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백인 남성 3명이 급하게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의료진과 뭔가 다급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외국 의료진을 불렀구나.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1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동무도 왔소? 조직 지도부 김성일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원수님께서. 쉿, 여기서 말하지 마시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건성 상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우리는 일렬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도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이 운다고? 그 차가운 사람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보건성 상이 일어났습니다. 동무들, 오늘 밤 10시 30분 김정은 원수님께서 봉화진료소에서 긴급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지난 몇 주간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오늘 오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긴급 파견된 심장 전문의들이 현재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건성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중하다. 매우 위중하다. 김여정이 일어났습니다. 동무들, 원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무들은 이곳에서 대기하십시오. 시술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이 건물을 나가선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갇혔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걸까요? 북한에는 종교가 없지만 이런 순간에는 누구나 뭔가에 매달리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별만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모두 회수당한 상태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였죠. 영희야, 선이야. 나 지금 무서워.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가는 발소리, 다급한 목소리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맥박 확인, 맥박?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김여정이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중환자실 문 앞에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계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B-, B-, B-.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준비, 제세동기.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잠깐 열렸을 때 저는 봤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김정은 동무를. 의사들이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 화면에는 평평한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의사가 나오기만을 바라던 그 순간을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렬하게, 더 무섭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정은 동무의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분의 부하였고 그분이 죽으면 저도 위험해지는 처지였으니까요. 복도에 선 간부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봤습니다. 그녀도 무섭구나. 오빠를 잃을까봐. 아니, 어쩌면 권력을 잃을까봐 무서운 걸지도 모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새벽 1시 40분.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스위스 의사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그 옆에 섰습니다.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그 말에 복도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성일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김여정이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김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동무들, 오늘 밤 본 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만약 밖으로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동무들은 집으로 돌아가 푹 쉬십시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대동강 다리 위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 다리 위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결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동무가 죽으면 북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저 같은 중간 간부들은 제일 먼저 희생될 거라는 걸, 김여정은 권력을 잡기 위해 숙청을 시작할 겁니다. 군부는 반발할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어느 편에 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북한도, 남한도, 미국도 상관없이 그냥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탈출을 생각한 게 아주 어렴풋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잠든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44살. 주름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해서. 그리고 선희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딸아이는 책을 덮어놓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잠든 거였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희야, 아빠가 꼭 너를 지킬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너만큼은 지켜낼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선희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선희를 버리고 떠나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아무 소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건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가게들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민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부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소집됐습니다. 봉화진료소가 아니라 당 1호 청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김여정이 말했습니다. 원수님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당정군 업무는 제가 총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원수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권한 위임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룡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소? 김여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룡해 동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의심이 아니오. 확인 절차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김정은 동무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당 청사에 출근하면 긴급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 오후 회의, 저녁 회의. 하루에 3번씩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김여정이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협동농장 식량 배급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동무들, 다음 주군 훈련 일정을 확인합시다. 동무들, 중국 대사관과의 면담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김정은 동무가 하던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신하는 걸 넘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앉는 자리는 이제 상석이었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자리였죠. 처음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원수님이 회복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런 속삭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4월 25일 오전 10시, 저는 당 1호 청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였습니다. 김여정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동무들, 그녀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옷 밖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 어제 저녁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현재 봉화진료소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계시며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2달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2달.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달이나? 따라서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2달간 모든 당정군 업무는 제가 정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여정은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원수님께서 어제 직접 서명하신 정권 위임장입니다. 원수님의 친필 서명이 있습니다. 최룡해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여정 동지, 우리가 그 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김여정은 잠시 최룡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최룡해 동지, 동지는 원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오? 아니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요? 신뢰의 문제가 아니오. 절차의 문제요. 절차? 김여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룡해 동지,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원수님께서 병환 중이신데 절차 타령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동무는 혁명의 대의를 모르는 거요? 혁명의 대의와 당규율은 별개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인민무력부장 박정천이 일어났습니다. 김여정 동지, 인민군은 군 최고사령관의 직접 명령을 따릅니다. 위임장이 있다고 해도 군 지휘권까지 위임받은 건 아니오. 김여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정천 동지, 지금 나에게 도전하는 거요? 도전이 아니오. 군의 원칙을 말하는 거요. 저는 2사람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대결이잖아. 김여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동무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님께서는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권한이니 절찬히 하는 소리로 원수님을 모독하고 있어.
이게 혁명가의 자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빠를, 원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섰소. 혁명을 지키기 위해 섰소. 만약 나를 믿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서 나가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룡해와 박정천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건 반역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좋소. 김여정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몇 가지 인사조치를 발표하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인사조치, 숙청이 시작되는 건가? 김여정은 한 장의 명단을 꺼냈습니다. 첫째,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성일 동무는 함경북도 청진시 당 책임비서로 전보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김성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진시 당 책임비서. 말이 좋아 전보지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평양 권력 중심에서 변방으로 쫓겨나는 거였죠. 둘째, 외교부 부부장 리역 동무는 아프리카 콩고 대사로 부임합니다. 콩고, 북한 외교관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인민보안성 부상 장명수 동무는 양강도 해산시 보안서장으로 전보합니다. 명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15명, 모두 중앙당 청사에서 일하던 중간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군부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내 이름도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행히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성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동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진으로 가게 됐소. 내일 출발이요. 김동무, 그게 괜찮소? 어차피 평양에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동무, 조심하시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요. 김여정 동지와 군부의 싸움이 본격화될 거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시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쫓겨날까? 4월 28일 저녁. 저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옥수수밥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최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셨대요.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최 선생님은 지방으로 정근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최 선생님? 너희 담임 선생님?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갑자기 아내가 선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희야, 밥 먹어. 학교 일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아내가 저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말단까지 김여정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당 청사 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국가보위부 소자 2명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 동무,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냥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보위부로 동행해 주십시오. 보위부, 북한에서 보위부로 끌려간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나든지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든지. 지금 가야 합니까? 예, 지금 가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찍은 사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저는 외투를 걸치고 보이부 요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거나 외면했습니다. 나도 끝난 건가? 보이부 본부 조사실. 저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박철민 동무, 긴장하지 마시오. 그냥 몇 가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예. 조사관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사진 속 인물은 인민군 대저였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최 대저 아닙니까? 총참모부에 계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 반당 음모를 꾸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반당 음모? 김여정 동지를 반대하고 군부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아십니다. 조사관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 대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장년당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동무는 최 대자와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행사 때 같이 찍은 거지. 저는 그분과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무는 군부 간부들과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입니다. 저는 당 간부니까 군부와 협조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관은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나를 엮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거야. 박철민 동무. 조사관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동무는 선택해야 합니다. 김여정 동지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반역자들 편에 설 건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원수님 편입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합니다. 원수님은 지금 병환 중이십니다. 현재 당을 이끄는 건 김여정 동지입니다. 그럼 저는 김여정 동지를 따르겠습니다. 조사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동무에게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군부 간부들과 만나면 그들의 동향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누가 김여정 동지를 비판하는지, 누가 불만을 표시하는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스파이로 만들려는 거구나. 만약 동무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동무는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조사관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무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제 스파이가 됐어. 동료들을 밀고 하는 쥐가 됐어.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숙청될 테니까요. 그리고 선희도 아내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신의 양심을 팔아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그날부터 두 얼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 간부, 밤에는 보이부에 밀고자. 그렇게 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5월 15일, 김여정이 주재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발표했습니다. 동무들, 원수님의 쾌유를 빌며 오늘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겠습니다.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것은 군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군부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룡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야. 피를 부르는 전쟁. 그리고 저는 그 전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벌레처럼 말입니다. 2020년 5월 23일 저녁 8시, 저는 당 청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녁 8시면 청사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들 말고는요.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 셋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인민무력부장 박정천이었습니다. 군부 사람들이 왜 당청사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위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군부의 동향을 보고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청사 3층 끝 옛날 김정일 동지가 사용하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 옆 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귀를 벽에 갖다 댔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소. 박정천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군사위 부위원장까지 맡았소. 다음은 뭐요? 국방위원장이요? 아니면 최고사령관이요? 조용히 하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총참모장 리영철인 것 같았습니다. 들으면 어떻소? 지금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속삭여야 하오? 우리가 반역자요? 박동무 진정하시오. 세 번째 목소리.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철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동무들,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원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고 진짜 믿는 사람 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에게 들었소. 원수님께서 2번이나 심정지를 일으켰다고. 뇌 손상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뇌 손상? 그럼 설마 만약 원수님께서 회복하지 못하시면 김여정 동지가 이 나라를 이끌 거요. 여자가 말이오. 박동무, 문제는 성별이 아니오. 문제는 그 동지가 군을 모른다는 거요. 군 경험이 전혀 없소. 맞소. 김동무 말이 맞소. 군은 당의 부속물이 아니오. 군은 독자적인 영역이 있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요? 움직여야 하오.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오? 김여정 동지를 견제해야 한다는 거요. 합법적으로. 합법적? 지금 그 동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데 합법이 무슨 소용이요? 그럼 불법으로 하자는 거요?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쿠데타. 쿠데타를 계획하는 거야? 동무들 조심해야 하오. 보위부가 어디든 귀를 대고 있소.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군은 당의 개가 되는 거요. 그래서 제안이 있소. 무슨 제안이요? 다음 주 화요일 인민군 장성들을 모읍시다. 비공식 모임으로. 어디서? 묘양산 군 휴양소. 거기면 보위부 눈을 피할 수 있소. 몇 명이나 모을 거요? 핵심 장성 15명.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거기서 결정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방금 뭘 들은 거지? 쿠데타 계획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대동강 다리 위였습니다. 보고해야 해. 보이부에 보고해야 해. 하지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부장성 15명이 체포될 겁니다. 고문당할 겁니다. 처형될 겁니다. 그들의 가족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보이부는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저를 공범으로 몰 겁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군부와 한패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차 안에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철민입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보이부 본부로 호출됐습니다. 조사실이 아니라 부부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박동무, 어젯밤 보고 잘 받았소. 보이부 부부장 장민호가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냉정한 남자였습니다. 예. 동무가 보고한 내용 매우 중요한 정보요. 김여정 동지께 직접 보고 드렸소. 예. 김여정 동지께서 동무의 공을 높이 평가하셨소. 계속 이렇게 협조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동무. 장민호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동무는 지금 어느 편이요? 예. 김여정 동지 편이요? 아니면 군부 편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원수님 편입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합니다. 원수님은 지금 병환 중이시오. 현실적으로 동무는 누구를 따르겠소? 김여정 동지를 따르겠습니다. 장민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오. 동무의 미래가 달린 문제요. 저는 보이부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김여정 편이 됐어. 돌이킬 수 없어. 5월 28일 군부의 비밀 회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 청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쯤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 1호 청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보이부 요원들이 회의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김여정이 회의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묘양산 군 휴양소에서 인민군 장성 15명이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당 중앙에 대한 반역 음모를 꾸몄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가보위부가 긴급 체포 작전을 펼쳤고 현재 15명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보고 때문에 저들이. 주모자는 인민무력부장 박정천, 총참모장 리영철, 총정치국장 김철수입니다. 이들은 현재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군부가 당을 배신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로 군부 전체를 재편할 것입니다. 당에 충성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세울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이번엔 쓸개즙까지 나왔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밀고 했기 때문이야.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수척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배신자야. 동료를 판 쥐새끼야. 5월 30일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박정천, 리영철, 김철수를 비롯한 군부 반역자 15명이 인민재판에서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고형? 총사령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일 새벽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박정천이 저를 봤습니다. 박철민 동무, 왜 우리를 팔았소? 저는 동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요. 동무 때문에.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들이 평양 외곽 강권종합군사대학 뒤편 사격장, 거기서 총사령이 집행될 겁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쪽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탕, 탕, 탕.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습니다. 6월 3일 오후, 당 청사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여정이 새로운 군부 지도부를 발표했습니다. 인민무력부장에 리병철 동무를 임명합니다. 리병철, 40대 중반의 젊은 장성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사람이었죠. 총참모장에 박수일 동무를 임명합니다. 박수일, 역시 김여정파였습니다. 총정치국장에 최선희 동무를 임명합니다. 최선희, 여성 장성이었습니다. 김여정과 평양외국어대학 동기였죠.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군부가 완전히 장악됐구나. 이제 김여정에게 대항할 세력은 없어. 회의가 끝나고 김여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철민 동무. 예, 동지. 동무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다고 들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 앞으로도 계속 당을 위해 일해 주시오. 동무의 미래는 밝을 거요. 감사합니다, 동지. 하지만 그 칭찬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이제 김여정의 개야.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충견이야. 그날 밤 저는 선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네, 아빠. 공부 많이 했지? 이제 그만 자야지.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희야, 아빠가 미안해. 응? 왜요? 그냥 좋은 아빠가 못 돼서. 선희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선희야,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선희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방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희만큼은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6월 5일, 저는 보위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철민 동무는
당에 대한 반역 음모를 적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께서 직접 동무의 공을 치하하셨습니다. 표창장을 받는 저를 보며 다른 간부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봤습니다. 두려움을. 저 사람은 밀고자야. 조심해야 해. 저는 이제 동료들에게도 믿음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권력의 개가 됐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쥐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공이 얼마나 쓰디쓴지. 권력에 줄을 섰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가족은? 그 고민이 저를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2020년 7월 5일. 여름이 왔지만 평양은 춥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덥고 습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군부 숙청 이후 김여정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새로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동무를 체포했습니다. 반혁명 음모로 동무를 조사 중입니다. 처음엔 군 간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 청사에 출근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누가 사라질까? 혹시 나일까?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마주치면 서로 눈길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보위부에 보고될 수 있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웃고 떠들던 간부들이 이제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평양 전체가 감옥이 됐습니다. 7월 12일 오전, 저는 제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외교부 부부장 정명호였습니다. 박동무, 잠깐 시간 있소? 예, 앉으시오. 정명호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동무 들었소? 어제 조직지도부 김용철 부부장이 끌려갔다는 거. 김용철, 저보다 2살 위의 선배였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오? 모릅니다. 김여정 동지를 비판했다는 거요. 술자리에서 여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더군. 저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정동무 조심하시오. 그런 얘기하시면 알고 있소. 하지만 박동무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명호가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박동무, 우리 모두 알고 있소. 동무가 보위부와 가깝다는 거, 군부 숙청 때 동무가 역할을 했다는 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동무, 그건 변명은 됐소. 나도 이해하오. 동무도 살아야 하니까, 가족도 지켜야 하니까. 정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동무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동무는 지금 행복하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밀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꿈을요. 박동무,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소. 김여정 동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뭐겠소? 원수님이 회복하시면? 아니면 돌아가시면? 정동무 조심하시오.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가시오. 정명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소. 나가겠소. 하지만 박동무 언젠가는 동무도 선택해야 할 거요. 이대로 살 건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실례했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정명호. 저 사람도 곧 끌려갈 거야. 7월 16일. 예상대로였습니다. 정명호가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김여정 동지 비방 및 반당 음모.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철민 동무와 반당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보이부로 호출됐습니다. 보이부 조사실. 저는 또 그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이 많고 더 무서운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박철민 동무. 예. 7월 12일 정명호 동무와 무슨 대화를 나눴소? 대화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업무 관련 얘기를 잠깐. 거짓말 마시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정명호 동무가 자백했소. 동무에게 김여정 동지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그리고 동무도 동의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동무는 지금까지 당에 협조적이었소. 하지만 이번 건은 심각하오. 동무가 반당 세력과 내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럼 증명하시오. 동무의 충성을 증명하시오. 조사관이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동무가 아는 다른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오. 누가 김여정 동지를 비판했는지,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또 밀고를 하라는 거야? 박철민 동무, 이건 동무의 마지막 기회여. 협조하면 살고 거부하면. 조사관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백지, 하얗고 깨끗한 백지. 하지만 여기에 이름을 쓰는 순간 그 사람들은 죽을 겁니다. 저는 펜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지? 1시간 후, 저는 3명의 이름을 썼습니다. 재정성 부상 오명철, 술자리에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던 사람, 무역성 국장 한철수, 김여정 동지가 너무 젊은 거 아니냐고 속삭였던 사람, 보건성 부부장 리순이, 원수님께서 빨리 회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 모두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말조차 반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조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조사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역시 박동무는 당을 아는 사람이요. 가보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도로변에서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계속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괴물이야. 인간이 아니야.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밀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7월 25일.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쯤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뺨은 함몰됐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6살이었지만 60살처럼 보였습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아니야, 선이야. 아빠 괜찮아. 하지만 선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죽어가는 걸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8월 3일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밤 11시.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동무, 지금 즉시 보이부 본부로 오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깼습니다. 여보, 또요? 응, 다녀올게.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끼우기 힘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내가 불렀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나도 사랑해. 보이부 본부. 이번엔 조사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안내됐습니다. 지하 2층.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실이었습니다. 고문실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제발, 제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내하던 보이부 요원이 저를 밀었습니다. 빨리 걸으시오. 어떤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보이부 부부장 장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당반영 명종파분자 명단 마이너스 최고형 집행 대상. 저는 그 문서를 봤습니다.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정성 부상 오명철, 두 번째 무역성 국장 한철수, 세 번째 보건성 부부장 리순이, 네 번째 외교부 부부장 정명호, 다섯 번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철민.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처형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장민호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철민 동무는 정명호 동무와 반당 대화를 나눴소. 그리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소. 이것은 반당 행위에 동조한 것과 같소? 아닙니다. 저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에 협조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밀고 했는데요. 제가 군부 숙청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요. 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장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공은 과거의 공이요. 하지만 동무는 실수했소.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소. 제발이요. 내일 새벽 6시 강건종합군사대학 뒤편 사격장. 동무는 거기서 최고형을 집행받을 거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새벽. 나는 내일 새벽에 죽는 거야. 잠깐만요. 저는 장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저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무 가족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낼 거요. 당연하지 않소? 안 돼.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장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끌어내시오. 보이부 요원 2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안 돼. 제발. 하지만 그들은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지하 감방. 저는 작은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2m에 2m. 침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나는 내일 죽어. 내일 새벽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영희야, 선이야. 미안해. 아빠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그때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소자였습니다. 박철민 동무.
예. 한 가지 제안이 있소. 제안? 동무가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모른 척 하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새벽 2시요. 형 집행까지 4시간 남았소. 이 감방 창문은 열려 있소. 그리고 밖에 경비는 없소. 하지만 도망가시오. 박동무. 살고 싶으면 지금 도망가시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탈출? 지금 창문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지만 몸을 비집고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영희는? 선희는? 만약 제가 탈출하면 가족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남으면 저도 죽고 가족도 수용소로 갈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아. 그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창문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선희야. 아빠는 살아야겠어. 살아서 너희를 꼭 구할게. 저는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제 도망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8월 4일 새벽 2시 30분. 저는 보이부 본부 뒤편 담장을 넘었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양의 새벽거리는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아니, 그럼 바로 잡힐 겁니다. 친구 집으로 친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대동강변으로 달렸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강변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어선 장비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새벽 5시. 창고 문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쯤 형 집행장에서 나를 찾고 있겠지.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은 보이부에서 압수당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주머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1년 전 한 사람이 제게 몰래 건넨 종이었습니다. 박동무,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중국 무역상으로 위장한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걸. 하지만 전화를 어떻게 하지? 휴대폰도 없는데. 저는 창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변에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부스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동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B-, B-, 연결 신호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북한어로 말했습니다. 저 박철민입니다. 1년 전에 명함 주셨던 박동무. 기억하오. 무슨 일이오?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급한 것 같소? 위치가 어디요? 대동강변 서쪽 옛날 어선 창고. 알았소.
오늘 밤 11시 그 창고 뒤편 골목에 트럭 한 대가 설 거요. 거기 타시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생각합시다. 일단 살고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섰습니다. 오늘 밤이면 나는 평양을 떠나는 거야. 오전 8시, 저는 창고 안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시장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여기까지 오지 마. 요원 2명이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 어선 그물 뒤로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 안 확인해 봤나? 네,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봐라. 발소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원이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숨은 곳에서 3미터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제발, 여기도 없습니다. 알았다. 나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창고에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제가 집에 없는 걸 알았을 겁니다.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박철민 동무가 탈출했습니다. 영희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놀랐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선희, 제 딸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 갔을까요? 아니면 보이부가 이미 집에 왔을까요? 선희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보고 가야 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은 분명 감시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보지 않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고를 나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3km 정도였습니다. 1시간을 걸어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우리 아파트를 봤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역시 감시하고 있구나. 저는 아파트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계단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은 6층이었습니다.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려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 영희야. 내가 다 망쳤어. 보이부에서 왔어요. 당신이 탈출했다고.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거래요.
미안해, 영희야.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아내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당신이 매일 밤 악몽 꾸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영희야, 도망가요, 여보. 당신이라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어떻게든 버틸게요. 당신이 살아서 나중에 우리를 구해줘요. 그때 선희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빠, 선희야. 선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들었어요. 아빠가 반역자래요. 우리 가족이 수용소로 간대요. 선희야, 미안해. 아빠는 반역자 아니에요. 선희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15살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선희야, 아빠가 꼭 너를 데리러 올게. 꼭. 약속해요? 약속해. 아빠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식과 헤어져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살기 위해 딸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날 제 영혼의 일부를 그곳에 두고 떠났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아내와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영희야, 선희야,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여보. 조심해요. 아빠, 꼭 살아서 돌아와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와 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르니까요. 밤 10시 50분. 저는 대동강변 창고 뒤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박동무? 예. 빨리 타시오. 뒤쪽 화물칸에. 저는 트럭 뒤로 갔습니다. 화물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쌀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숨으시오. 검문소 몇 개 지나가야 하오. 저는 쌀가마니 사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옥 같은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아서 선희를 구할 겁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향해, 자유를 향해, 그리고 새로운 지옥을 향해. 2020년 8월 4일 밤 11시 30분.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쌀가마니 사이에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됐을 때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해산으로 갑니다. 쌀 배달이요. 서류 보여주시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산? 이 밤에 해산까지? 내일 가면 안 돼요. 급한 주문이라서요. 군부대 납품이요. 군부대? 예, 자세한 건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줬소. 그런데 뒤에 확인 좀 해야겠소.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끝났다. 들켰다. 발소리가 트럭 뒤쪽으로 왔습니다. 화물칸 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무, 잠깐만. 운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시오? 담배 한 대 피우시오. 좋은 거요. 중국산이요. 중국산? 예, 그리고 이것도.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돈을 건네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 이건 별거 아니요. 그냥 커피나 한 잔 사드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됐소. 가시오. 감사합니다.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영희와 선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보이부가 다시 집에 왔을까요? 영희야, 선희야. 견뎌줘. 조금만 견뎌.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2005년 봄. 저는 31살이었습니다. 김영희를 처음 만난 해였죠. 당시 저는 당 조직지도부 말단 간부였고 영희는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습니다. 당 공연 행사에서 처음 봤습니다. 무대에서 춤추는 영희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춤추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희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무. 혹시 차 한 잔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영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1년 후 2006년 저는 영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북한에서 화려한 결혼식은 특권층만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평양 외곽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좁은 곳이었지만 우리에겐 천국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2005년 선희가 태어난 날, 산부인과 병원 복도에서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영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제발.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으아앙.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저는 분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희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품에는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저는 그 작은 생명을 봤습니다. 빨갛고 쭈글쭈글한 얼굴, 작은 손가락, 꼬물거리는 입, 선이라고 부르자. 박선희,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선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럭 안어둠 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아서 선희를 구할 겁니다.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새벽 4시 트럭이 다시 멈췄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박동무 나오시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오. 저는 쌀가마니 사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5시간 넘게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둡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함경북도 무산군입니다.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이요. 국경이 가까운가요? 예.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하오. 브로커가 저를 작은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낮엔 여기 숨어 계시오. 밤이 되면 안내인이 올 거요. 안내인? 두만강을 건너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박동무 각오하시오. 10명 중 3명은 강에서 죽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명이나. 예. 경비대 총에 맞거나 강물에 빠지거나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거나. 그게 현실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오? 북에 가족 있지 않소? 저는 브로커를 바라봤습니다. 있습니다. 아내와 딸이. 그런데도 가시겠소? 살아남아서 그들을 구하려고요. 브로커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행운을 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난 12시. 저는 움막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건지. 그건 성공하는 순간도 아니고 행복한 순간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가족을 버리는 선택. 아니,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일단 떠나는 선택. 어떻게 표현하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움막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거칠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박철민 동무? 예. 나는 최동무라고 하오. 오늘 밤 동무를 강까지 안내할 거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오. 일단 살고 봅시다. 최동무가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동무 옷은 너무 깨끗해서 눈에 띄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작업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것도 먹으시오. 최동무가 옥수수밥 덩어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틀 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으시오. 체하겠소. 저는 물을 마시며 옥수수밥을 삼켰습니다. 최동무 강을 건너면 안전한 겁니까? 안전? 그게 어디 있소? 중국도 위험하오. 공안에 잡히면 북으로 송환돼요. 그럼 정치범수용소 직행이요. 그럼. 하지만 북보다는 낫소. 중국에서 잘 숨어 지내면 결국 한국까지 갈 수 있소. 한국. 꿈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국. 자유의 땅. 김씨 일가가 없는 곳. 준비하시오. 밤 11시에 출발하오. 밤 10시 50분. 저는 최동무를 따라 움막을 나섰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여기서부터 국경 경비대 순찰 구역이요.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최동무가 멈춰 섰습니다. 엎드리시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쉿!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대 2명이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오늘 야간 순찰은 여기까지 하자. 피곤해 죽겠어. 그래, 어차피 아무도 안 올 거야. 가자.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강까지 10분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검게 빛나는 강물.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저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박동무. 예. 강물이 차가울 거요. 그리고 깊소. 헤엄칠 수 있소?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소. 그럼 들어가시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앞만 보고 헤엄치시오. 저는 강둑에 섰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물속으로 들어가면 저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희를 볼 수 없습니다. 선희를 볼 수 없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8월 5일 밤 11시 20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물이 예상보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저는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새었습니다. 하류로 떠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 앞으로 가야 해.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10m, 20m, 30m.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50m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야? 경비대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 안 멈추면 쏜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었습니다.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었습니다. 젠장.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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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물이 귀를 막았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도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슉슉. 물속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어야 해.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푸아.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대가 강둑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탕. 탕.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끼, 멈춰. 저는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과 공포로 체력이 급격히 소진됐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졌습니다.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굳어졌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팔만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저를 삼키려 했습니다. 고개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떠올랐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아빠, 꼭 살아서 돌아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선희를 구해야 해.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리를 폈습니다. 쥐가 난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푸아 마이너스 100m. 저는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110m, 120m, 130m.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땅이야. 땅이다. 저는 비틀거리며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으로 진흙을 움켜쥐고 무릎으로 땅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아직도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반역자 새끼. 하지만 이제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둑에 올라와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 하, 하.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젖은 옷이 바람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의 그 감정을. 기쁨도 아니고 안도감도 아닙니다. 그냥 멍한 겁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저는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하늘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10분 후,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젖은 옷에 바람이 스며들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혔습니다. 움직여야 해. 여기서 저체온증 걸릴 순 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작은 마을이 나올 거요. 거기서 조선족 집을 찾으시오. 문에 빨간 종이가 붙어 있는 집이요. 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500m쯤 걸었을 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문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집, 빨간 종이 없음. 두 번째 집, 빨간 종이 없음. 세 번째 집, 빨간 종이 없음. 다섯 번째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문 옆에 작은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강 건너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와요. 빨리. 중국 조선족 마을 리 할머니 집.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수건과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갈아입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온몸이 차갑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이거 마셨죠? 몸 좀 녹이세요. 저는 뜨거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강물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철수입니다.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양?
평양 사람이 왜 탈출을? 사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쉬어요. 내일 밤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어디로 갑니까? 옌지영 길로요. 거기서 한국 가는 루트를 찾아야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운이 좋으면 석 달, 나쁘면 1년도 걸려요. 1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그 사이에 선희는 새벽 4시, 저는 방 한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계속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선희는? 보이부가 이미 집에 왔을 겁니다. 가족을 끌고 갔을 겁니다. 정치범수용소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옥수수죽과 김치였습니다. 먹어요. 힘내야 해요. 저는 죽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왔다고 했죠? 예.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이었겠네요. 왜 탈출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동료들을 밀고 하다가 자신도 밀고 당했다고? 살기 위해 가족을 버렸다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사연 있어요. 나도 물어보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후회해요? 넘어온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매 순간 후회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것, 강을 건넌 것.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서 언젠가 가족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해요. 그날 밤 10시, 한 남자가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4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박철수 씨? 예. 저 따라오세요. 옌지로 갑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언젠가 가족 만나길 바랄게요. 예. 꼭 만날 겁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타세요. 저는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또 어둠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두만강은 건넜습니다. 하지만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 공안, 브로커들, 인신매매 사기꾼들, 수많은 위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선의를 위해서라도.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또 다른 지옥으로. 2020년 8월 7일 새벽 4시, 트럭이 멈췄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세요. 여기가 옌지입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몇몇 가게는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박철수 씨, 정신 차리세요. 조선족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공안이 순찰 돌아요. 탈북자 단속이 심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어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세요. 302호.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옌지 은신처. 방 안에는 이미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20대 여성 둘, 40대 남성 1명.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도 믿을 수 없구나, 서로를. 집주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있을 거예요. 그동안 한국행 루트를 찾을 겁니다. 일주일이요? 예. 그런데 비용이 필요해요. 비용? 숙박비, 식비, 그리고 한국 가는 비용. 다 합쳐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공짜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 가면 갚겠습니다. 나중에? 누가 당신을 믿어요? 여성은 비웃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갚겠다고. 하지만 한국 가면 연락도 안 돼요. 저는 다릅니다. 꼭 갚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일주일만 있어요. 그 사이에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세요. 이틀 후 8월 9일 저는 은신처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공안에 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에 갇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대 여성 중 1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공안에 잡혀서 북으로 보내지는 거 아니야?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곧 저렇게 될지 몰라. 8월 11일 밤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조선족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예. 나 좀 따라와요. 저는 남자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 예.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한 달에? 예. 관심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장기 밀매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에 신장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당신 같은 탈북자 건강하면 좋은 값에 팔려요. 미쳤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돈 없으면 한국 못 가요. 여기서 평생 숨어 살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신장 하나면 1,000만 원이에요. 사람은 신장 하나로도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중국이야. 이게 자유의 땅이야? 8월 13일 오후 2시.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갇혀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거리에 경찰차가 섰습니다. 공안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설마
요원들이 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안 돼. 집주인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공안이 왔어요. 빨리 숨으세요. 어디로요? 화장실. 빨리. 우리 4명은 작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욕조 안으로 숨었습니다. 샤워 커튼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탈북자 숨겨주고 있다는 제보 받았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화장실은 확인하지 마.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 문이었습니다. 여기도 없네. 부엌도 확인하세요. 발소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봐야죠. 문이 열렸습니다. 요원이 안을 둘러봤습니다. 샤워 커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집주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뭡니까? 화장실이 고장났어요. 물이세요. 들어가면 젖어요. 그래요? 요원이 발을 멈췄습니다. 됐어요. 다른 데도 확인했는데 없네요. 가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10분을 더 욕조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20대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집주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있어요. 공안이 제보받았다는 건 누군가 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밤 떠나야 해요. 다른 곳으로. 8월 13일 밤 11시.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으니까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심양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태국 가는 루트를 찾을 거예요. 태국? 예. 중국에서 바로 한국 가기는 너무 위험해요. 태국 거쳐서 가는 게 안전해요. 우리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우리는 화물칸에 올랐습니다. 또 어둠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봤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3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었습니다. 내려. 누구십니까? 닥치고 내려. 우리는 끌려 내렸습니다.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신분증 내. 저희는 신분증 없지? 불법 체류자들이지? 남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돈 내. 안 그러면 공안에 신고한다. 돈이 없습니다. 없어? 그럼. 남자가 20대 여성 2명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들 데려간다. 팔면 돈 되겠어. 안 돼. 40대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비켜. 남자 중 하나가 40대 남자를 밀쳤습니다. 40대 남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늙은이도 까불어. 남자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도망가. 그들은 트럭에 올라타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어야 해요. 우리는 산속으로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북한을 탈출했다고 해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된다는 걸. 중국에서 탈북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팔리고 사고 버려지는 물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구나.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산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20대 여성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잡혀서 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으니까요. 선이야, 아빠는 지금 지옥에 있어. 너를 구하러 가고 있는데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해가 떴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내려가요. 4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내려가서 다시 길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언젠가는 자유를 향해. 2021년 9월 1일,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하고도 한 달 만에 자유의 땅에 온 겁니다.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검은 승용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정보원입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신분 때문이구나. 국정원 조사. 저는 일주일 동안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출신입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권력 투쟁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받았던 것, 김여정과 군부의 권력 암투, 숙청과 처형, 제가 밀고자로 살았던 것, 제가 배신자였던 것.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보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겁쟁이입니다. 하나원. 하지만 저는 다른 탈북자들처럼 일반 하나원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은 북한 고위급 출신이기. 박철민 씨, 당신은 북한 고위급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매일 오전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디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당 정치국 회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여정의 권력 기반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 의사결정 과정, 고위 간부들의 성향, 군부 동향, 경제 정책, 제가 10년 넘게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박 씨, 이 정보들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허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무슨 소용이야. 선의를 구할 수 없는데. 석 달 후 2021년 12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북한정보분석센터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박철민 씨, 우리 센터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북한 고위정보분석관으로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당신의 경험은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강연과 증언 활동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은 최측근 출신 탈북 고위 간부. 독점 인터뷰. 저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선의를 구하기 위한 돈이. 2022년. 저는 서울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게 됐습니다. 통일부 계약직 연구원으로 월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월 2번 강연을 하며 100만 원씩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방송 출연료도 받았습니다. 1년 만에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3천만 원 있습니다. 제 딸을 빼낼 수 있습니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신분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제 신분? 당신은 김정은 최측근 출신입니다. 북한 당국이 당신 가족을 얼마나 철저히 감시하겠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당신 딸을 빼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뭡니까? 북한 내부 정보망을 통해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요.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선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2023년 3월.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씨, 당신 딸,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살아있습니까? 예. 함경북도 청진 15호 관리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아내는, 제 아내는요? 부인도 같은 수용소에 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살아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발 전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2달 후, 브로커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 씨, 당신 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요? 예. 수용소 내부 협조자를 통해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연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선이에요. 엄마랑 같이 여기 있어요. 힘들지만 살아있어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빠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해요, 아빠. 저는 그 종이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선이야, 선이야. 2023년 6월. 저는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인권 청문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철민 씨,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정치범 수용소 실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선희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딸 박선희가 수용소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이 편지를 봤는데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은 지금 하루 한 끼, 옥수수 한 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18살 소녀가 말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10만 명이 제 딸처럼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가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쇼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매주 강연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증언했습니다. 방송에 나가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을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선희와 아내에게 식량을 보내주십시오. 약을 보내주십시오. 따뜻한 옷을 보내주십시오. 1년에 두세 번 선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보내주신 옥수수 잘 먹었어요. 엄마가 많이 기뻐하셨어요. 아빠, 감기약 덕분에 엄마 열이 내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우리 잘 견디고 있어요. 아빠도 건강하세요. 그 짧은 메시지들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2025년 9월, 국정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박철민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북한 내부에서 정치범 일부를 석방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 압력 때문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석방이요? 예. 하지만 소수입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가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국제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당신 가족의 사례가 알려져야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모든 언론을 찾아다녔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제 딸 박선희는 18살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요. 선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을. 이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2025년 12월. 현재 저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통일부에 출근해서 북한 정보를 분석합니다. 매주 강연하고 매달 방송에 나가고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선희가 살아있으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또 편지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건넨 작은 종이 조각. 이번엔 선희가 아니라 아내 영희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선희가 많이 컸어요. 이제 20살이에요. 여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당신이 살아서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 싸웁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 딸은 아직도 북한 수용소에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5년 전 저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제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정치범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딸이, 제 아내가, 그리고 10만 명의 정치범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인천공항에서 선희를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 저는 무릎 꿇고 말할 겁니다. 선희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너를 구하기 위해 매일 싸웠어.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